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이제는 그게 위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것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닥친 일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소멸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984년도의 모습, 2016년도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절반 정도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이 약 30년 정도로 이 두 사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절반도 그러면 30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줄까요? 그것보다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2016년도 그린란드의 모습입니다. 빙하의 표면이 이렇게 녹아내려서 마치 물 위에서 이 개가 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올해도 유럽 전역의 폭염, 인도는 50도가 넘어섰고요. 지금 호주 곳곳에서는 한 번 일어난 산불이 계속 확산되면서 아주 전역을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주 아름다운 도시도 지금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겨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른 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에 있습니다. 폐기물이나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메탄이라든지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되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주로 석유나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O2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우리 어떤 에너지 썼을까요? 난방하고 또는 밥을 할 때 우리가 그때 썼던 에너지는 바로 나무였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로 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1차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나무와 같은 바이오 연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1850년대부터 시작해서 회색 분야가 나타나죠. 저게 바로 석탄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이 석유고요. 그 다음 보라색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게 치면 실제로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00년 안짝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95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 석유와 석탄, 가스를 태우게 되고 이게 대기 중에 CO2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 땅속 깊숙이 묻혀 있던 화석 에너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쓰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CO2를 만들어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지구의 온도를 올렸지? 누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썼어? 누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어?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여기서 넓게 나타나면은 배출량이 많겠죠. 자, 어느 나라가 제일 배출량이 많습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27%를. 그 다음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도, 그리고 러시아, 일본, 독일, 7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구에 누적해서 배출량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누적 배출량 1위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구 온도를 올리는데 온실가스가 중요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누가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북반구에 있는 이런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다음 지도를 볼까요? 이건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한 곳인데요. 어느 지역들이 취약해 보이나요? 지금 인도라든지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나라는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니카라구아,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누구는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올리고, 그렇게 발생한 온실가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나라들은 이런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지금 현재의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예술품, 작품이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배출하고 그에 따른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기후변화 협약이란 것을 맺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탄생했죠. 교토의정서는 먼저 많이 배출했던 선진국들의 책임을 물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 선진국 37개 국가만 줄여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은 195개의 모든 협약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인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인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감축 목표를 갖고 지키기 시작해야 되고, 선진국들이 돈을 마련해서 이 가난하면서도 기후에 취약한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고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지 지키는지 이 약속을 매년 평가하면서 2023년부터는 그 약속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1.5도씨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가 아니라 1.5도에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2도까지 올랐을 때 이 지구가 닥치게 될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려면은 지금 전 세계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앞으로 10년 안에 절반 가까이,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도씨 보고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고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툰베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툰베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후위기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 원인이 화석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화석에너지로부터 빨리 독립하는 것, 화석에너지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인데 왜 어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지금 있는 과학적인 사실, 화석에너지가 문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어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성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넘기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모습인데요.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하루빨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시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자신들을 멸종에 저항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하고 영국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빨리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신규 체제 파리 협정이 실제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기점으로 영국에 있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문 닫고 있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운송 분야이죠. 이 운송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는 휘발유나 디젤로 달리고 있는데요. 독일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내연기관, 화석연료로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 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에너지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그것의 상징인 석탄발전소 문을 닫거나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덴마크 전체의 열과 수송과 전기의 5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 분야를 20%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라고 캠페인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또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이런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아주 빠르게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있어서 35% 이상을 태양광,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 그 지역의 에너지를, 특히 전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도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기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한 기가 12메가와트짜리입니다. 한 기가 에펠탑 크기로 만들어져서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풍력 발전기를 이제 덴마크의 풍력 발전기 모습인데요. 바다 위에 세워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백이라고 리뉴어블 100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BMW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 200여 개의 기업들이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로만 기업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갈 때 우리는 아리백 기업이니까 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반도체를 생산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BMW나 폭스바겐에 수출하고 있는데 BMW하고 폭스바겐도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아리백으로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해 주세요 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 정책이 바뀌고 기업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은 이 기후위기에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보면 이 기준선을 2000년을 기준선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을 기준선으로 해서 2017년까지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됐냐 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대비해서 35%나 줄였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악당이라고 얘기하는 파리 협정 탈퇴라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0년 대비해서 11%를 줄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가동을 제로에 확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6%를 줄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죠? 2000년 대비해서 47%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못 줄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발표된 점원워치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입니다. 그 나라들, 이 조사 대상의 나라들이 기후위기에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겁니다. 그 환산한 내용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소비량, 기후정책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가 57개국 중에서 54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얘기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7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7%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농업이라든지 메탄가스 이런 것들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주요하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은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숫자 보이시나요? 536이라고 되어 있죠. 5억 3,600만 톤. 536은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파리 협정에 의해서 줄이기로 약속한 양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7억 톤을 넘어섰습니다. 7억 톤에서 5억 3,600만 톤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려야 되겠죠. 산업 분야가 변하고 교통이 변해야 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모든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형 또는 에너지 효율형 또 그 건물 곳곳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동시에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매일매일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기 없이 여러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기가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나에게까지 오는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와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가중되지 않는지 우리가 사용하는 편리한 에너지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리고 서해안에 있는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또 많은 송전탑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기후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에너지 문제하고 맞닿아 있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여러분이 커서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리 협정 시대에 우리가 사는 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직업과 행동들이 기후 위기에 대안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건물이 뭘 쓰고 있나요? 털모자를 쓰고 있죠. 이 얘기는 건물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이 건물 자체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뿜어낼 수도 있고 적게 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집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또는 에너지 제로 건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제는 에너지 제로 건물을 넘어서 에너지 플러스 건물로 건물을 단열을 높이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를 결합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로 바꿀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을 만든 분이신데요. 보시면은 이제 기술들이 전기차 시대가 빨리 다가오면서 또 저장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연결한다든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또는 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자립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노력들도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육식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중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해보고 단백질을 곤충에서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도 실제로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기후 위기는 식량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가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방금 제가 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먹을거리에 관한 얘기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입고 버리는 옷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폭염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 폭염이었죠. 그리고 그 폭염은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일어나면은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 또는 건설 노동자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후가 한반도를 아열대화로 만들고 있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가, 교통수단을 어떻게 바꾸는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에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 그리고 이런 에너지 전환을 대변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각자 한 배를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각자 도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게 아니라 지구라는 한 공간,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 기후 위기 시대를 지혜롭게 같이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고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